한국말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 노래를 듣자마자 눈물이 흐르는 걸 어떡하라고요. 생방송을 진행하던 미국 여기자와 카메라 감독이 눈물을 쏟는 모습에 미국 시청자들은 프로답지 못하다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 방송국에서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메건입니다. 저는 시사 프로그램 및 다큐멘터리 제작 기자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 취재를 다녀왔고 올해 좋은 기회가 생겨서 한 번 더 다녀왔어요. 한국에서 옛날 노래 한 곡을 듣다가 오열하는 제 모습이 방송으로 나갔고 미국 시청자들은 발칵 뒤집혔죠. 한국말도 모르는 제가 왈칵 눈물을 쏟은 이유를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써요.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CNN 방송국 기자인데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이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특별상을 수상했고 이건 모두 한국 덕분이었죠. 우연한 기회로 한국의 혁신을 취재했고 이걸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수상의 영광을 누렸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과 문화에 주목했고 그 덕분에 제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도 이목을 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저에게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는 곳이랍니다. 최근 저희 팀은 새로운 다큐멘터리 기획을 위해 머리를 쥐어짜내가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큐멘터리 작품을 성공시킨 저에게 관심이 쏠렸고 자연스럽게 새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관심이 싫지는 않았고 이번에도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고요. 회의를 하면서 저는 접근 방식을 바꿔보자는 안건을 제시했어요. 작년처럼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들기보다는 일상적인 주제를 가볍고 재미있게 다루는 미니 다큐멘터리 기획을 제안했습니다. 저희 팀에서 가벼운 다큐멘터리는 제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팀원들은 눈을 반짝이면서 흥미를 보였죠. 기획 방향을 정하고 각자 취재할 만한 자료를 찾아서 다음 회의에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자료를 찾던 중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장소의 결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들은 도심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면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을 주로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한국의 7080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도 일부러 찾아가는 추세였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의 취향이 작년과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고 한국은 매력적인 여행지가 넘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산과 북촌 한옥마을, 한국의 퓨전 다방이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를 알고 싶었고 무엇보다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의에서 제 아이디어를 공유했고 팀원들과 함께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일상적 매력을 주제로 설정했습니다. 저희 방송국에서는 국외 촬영을 갈 때 최소한의 인원과 장비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 감독 한 명과 동행해서 한국에 가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자 동료와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출장지에서 마주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여자 동료가 옆에 있는 게 더 편할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한국에 한 번 다녀와 봤잖아요. 한국은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치안에 대해서는 걱정할 부분이 없기도 했고요. 저희 팀에 속한 여성 카메라 감독 로렌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자 동료와 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와서 걱정이 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으시죠? 로렌 감독은 정말 말이 없고 회식이나 워크아웃 같은 단체 활동에도 아예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퇴근 시간에 맞춰서 바로 나가는 편이었고 항상 바쁜 것 같았어요. 다른 팀원들도 로렌과 친해지고 싶어서 점심시간에 산책을 하자고 하거나 퇴근 후 술 한잔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늘 거절하고 바쁘게 집으로 갔어요. 그렇지만 로렌의 업무 능력만큼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촬영할 때 실수가 거의 없고 무엇보다 기자가 화면의 중심이 되도록 카메라 구도를 잘 잡아주는 편이었죠.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촬영해서 편집팀에서도 그녀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어요. 로렌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이 좋으면서도 걱정이 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로렌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게 걱정되기도 했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사이에는 정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로렌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녀는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옮겼어요. 탑승 전까지 로렌은 누군가와 여러 번 통화를 했고 그때마다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출장을 가는 걸 알고 있는 방송국에서 전화하지는 않았을 건데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워낙 어색한 사이다 보니 물어볼 수도 없었죠.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야 그녀의 통화가 끝났고 저는 이제는 말을 한번 걸어봐도 되겠지 생각을 하면서 로렌이 앉아있는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로렌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너무 당혹스러워서 일단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고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생긴 걸까? 무슨 일이 있는 게 확실한데 로렌이 촬영에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공항은 작년처럼 여전히 깔끔하고 웅장했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왔을 때보다 더 발전한 모습이어서 놀랐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내 로봇과 출입국 자동화 시스템이 눈에 띄었고 덕분에 입국 심사도 빠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로렌은 또다시 누군가와 통화를 하러 갔어요. 원래 저는 진짜 남에게 관심이 없는 편이고 누가 뭘 해도 궁금해하지 않는 편인데 로렌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진짜 궁금증이 폭발할 지경이었어요. 로렌의 통화가 끝나고 첫 목적지인 북촌한옥마을로 출발했습니다. 북촌한옥마을은 서울 종로의 북쪽 마을인데 조선시대부터 양반들이 모여 살던 양반촌 거주지예요. 한옥마을에 도착한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외국인이 엄청 많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10명 중에 9명은 외국인이었고 그들의 출신 국가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로 다양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 사이에 전통 한옥들이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한옥마을은 매력적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면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취재했고 한복을 입고 다니는 외국인들 덕분에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막간을 이용해 영국에서 온 에밀리라는 여성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녀는 K-팝이 좋아서 한국에 관심을 가졌고 한국에는 워낙 볼 것도 가볼 곳도 많아서 치밀하게, 특이하게 그녀는 목에 사진 목걸이를 착용했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젊은 남자 사진이 있었어요. 누구냐고 물어보니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세븐틴의 멤버인 민규라고 소개했습니다. 민규 덕분에 한국에 관심이 생겼고 한국이 좋아졌다고 말했어. 한국의 가수들이 제대로 국위선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소피와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녀는 도심과 전통이 공존하는 서울은 너무 매력적인 도시라고 극찬했습니다. 한옥마을 취재를 마치고 이곳에서 요즘 인기가 많다는 인력거 체험을 하러 이동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끄는 인력거를 탄다고 생각하니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는데 직원분이 전동 모터가 장착된 전기 자전거로 운행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인력거를 끄는 사람은 생각만큼 힘들지 않으니 편하게 체험하면 된다고 너스레를 떠는 모습에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업 운영 방식이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전통의 멋을 살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인력거를 타기도 전에 제가 마음이 불편했던 건 중국에서 가마를 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국에는 인력거꾼이 아니라 가마꾼이 있고 그들은 가마에 사람들 태워서 높은 협곡을 올랐어요. 가마 체험도 하나의 관광 상품이었고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이 가마를 이용하는 걸 보고 저희도 가마 체험을 해보기로 했었어요. 한국의 인력거와 달랐던 건 2명의 가마꾼이 온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사람이 탄 무거운 가마를 운반했다는 거예요. 가격은 저렴했지만 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니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얼른 내리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중간중간 욕설로 들리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돈은 내고 탔지만 죄책감도 들었죠.
한국의 인력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서 마음이 편했고 중국의 가마보다 깔끔해 보여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인력거 체험은 다양한 코스가 있었는데 저희는 1시간 동안 북촌마을을 둘러보는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운전을 맡은 사장님께서는 북촌마을은 좁은 길이 많아서 마을 버스도 못 들어가는 곳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좁은 길도 갈 수 있는 인력거 사업을 구상하셨고 생각보다 외국인들에게 반응이 좋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북촌마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마을 구석구석에 숨겨진 맛집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인 급증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다양한 외국어로 된 홍보 자료도 만들고 계신다고 했어요. 단순히 인력거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북촌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진 찍기 좋은 곳과 맛집도 추천해주는 관광 가이드 역할까지 하고 계신 거였죠. 한국의 인력거는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운전자에게 부담이 적고 관광객에는 편안함을 제공하는 체험이었어요. 게다가 위생 관리도 철저해서 저와 로렌이 내린 후에는 바로 소독수를 뿌리고 물티슈로 꼼꼼히 닦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로렌과 함께 인력거를 타면서 한옥마을과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잠깐씩 대화를 나눈 덕분에 어색함도 많이 풀려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옥마을 촬영을 마무리하면서 인력거 사장님께서 추천해준 평해옥이라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여기는 게장 맛집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저희는 게장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유명한 맛집이라는 말을 믿고 무작정 식당으로 간 거였는데 음식을 보자마자 너무 놀랐습니다. 간장이나 양념에 절인 꽃게가 접시에 담겨 있었고 미국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요리 방식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당황한 저희를 보시더니 친절하게 게장 먹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고 직접 게를 손질해서 살을 발라주셨어요. 흰 쌀밥 위에 올려 먹어보니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이 일품이었어요. 양념게장은 제법 매웠지만 밥에 넣고 비벼 먹으니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외국어로 게장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적혀 있었고 저희는 그대로 따라하면서 먹어봤어요. 제 입에는 게장 양념을 넣어서 비빔밥을 김에 싸먹는 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다 보니 로렌과 어색했던 분위기도 많이 풀어졌습니다. 우리는 재작년부터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서로 아는 것이 정말 없었죠.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과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알아갔고 초반보다는 많이 가까워졌어요. 로렌의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함과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 촬영한 것들을 로렌과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편집할지 얘기를 하고 둘 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수다를 떨고 싶었지만 내일은 북한산을 등반하는 날인 만큼 푹 자둬야 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호텔에서 북한산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고 쉬웠습니다. 도심에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산이라니 너무 놀랍지 않나요? 미국에서는 등산을 즐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의 산은 대부분 험준하고 도심에서 굉장히 멀어서 가기 쉽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전문가만 등산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서 저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산을 좋아하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막상 한국에 와보니 미국과 달리 접근성이 좋아서 누구나 산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북한산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국립공원이며 수백 년의 역사가 있는 산이라서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했어요. 엄청 높은 산은 아니지만 도심 속 자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 서울 시민들과 외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산 입구는 등산객들로 북적거렸고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많은 외국인이 줄지어서 어떤 건물로 들어갔고 궁금했던 저는 로렌과 함께 카메라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그곳은 서울 도심 등산 관광센터라는 곳이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저희가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관계자로 보이는 분이 저희에게 말을 붙이셨습니다. 저희는 CNN에서 한국 취재를 나온 기자와 카메라 감독임을 밝혔고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물어봤습니다. 센터 직원은 여기는 외국인 등산객과 함께 동반한 내국인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면
외국인에게 등산복과 등산화, 등산 스틱과 같은 등산 장비를 대여해준다는 말을 듣고 저희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외국에 여행 오면서 등산이 목적이 아닌 이상 등산 장비를 챙겨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의 산에 관심이 있다는 점과 등산 장비를 챙겨오기가 번거롭다는 점을 잘 파악해서 매력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국의 현명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센터 내에는 정수기도 있어서 각자의 물통에 물을 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저와 로렌은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산은 생각보다 가파르고 올라가기 힘들었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올라가는데 저희 둘은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정상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등산객들이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파이팅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희에게도 파이팅이라고 말하면서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를 앞질러 올라가는 사람들도 힘냅시다, 정상에서 봅시다 말하면서 올라갔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저희도 얼떨결에 땡큐를 외쳤고 그분들의 에너지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띈 특이한 점은 한국 사람들의 등산 가방에는 비닐봉지나 투명 지퍼백이 달려있다는 거였어요. 우리와 비슷한 속도로 올라가던 외국인 커플의 가방에도 비닐봉지가 달려있었어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커플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에 감탄했습니다. 가파른 산을 힘들게 올라가는 와중에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년 부부에게 젤리를 받기도 하고 다른 등산객에게는 초콜릿도 받았습니다. 그 따뜻한 응원 덕분에 힘을 내서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복잡한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예쁜 풍경도 더위와 갈증을 해결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께서 저희에게 생오이를 건네주셨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오이를 얇게 썰고 양념을 해서 샐러드나 피클로 먹어서 생오이는 낯설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따뜻한 호이를 거절하고 싶지는 않아서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시원하고 아삭했어요. 방금 마셨던 물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 갈증 해소에 좋더라고요. 갈증이 해소되니 그때부터 배가 엄청나게 고팠어요. 다른 등산객들한테 받은 초콜릿과 젤리를 먹으면서 겨우 산을 내려왔어요. 산에서 내려오니 식당들이 즐비해 있었고 많은 아주머니들이 잘해줄게 여기서 먹고 가 라고 외치셨죠. 심지어 그 식당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쑤시개에 두부랑 김치를 꽂아주시면서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어떤 남자 사장님께서는 작은 종이컵에 진한 갈색 음료수를 담아주셨어요. 양이 적어서 한 입에 삼켰는데 너무 맛이 없어서 뱉을 뻔했지 뭐예요. 얼굴을 잔뜩 찌푸리자 사장님께서 웃으시면서 몸에 좋은 칡즙이라면서 맛있으면 쓸수록 더 좋은 거라면서 한 잔 더 마셔보라고 하셨어요. 저희 둘은 손사래를 치면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저와 로렌은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에 들어갔고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칼국수와 도토리묵을 주문했어요. 칼국수는 라면과 비슷한 건지 물어봤더니 전혀 다른 음식이라고 하셨어요. 사장님이 가져다 주신 칼국수를 보니까 라면과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국물이 맑고 면도 꼬불꼬불하지 않았어요. 당근과 양파가 들어가 있어서 건강한 음식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토리묵의 비주얼은 충격적이었어요. 음식 색깔이 갈색이라서 놀랐고 고춧가루가 많이 뿌려져 있어서 매울 것 같았죠. 도토리묵이 너무 물컹해서 젓가락질이 서툰 저는 숟가락으로 떠먹었어요. 충격적인 비주얼과는 다르게 식감은 부드럽고 쫀득했어요. 그리고 고소한 맛과 함께 약간의 쌉쌀한 맛이 느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작은 항아리 같은 걸 시켜서 마시길래 사장님께 메뉴 이름을 물어보니 동동주라고 하셨어요. 동동주라는 이름이 너무 귀여워서 저희도 한번 마셔봤는데 새콤하면서도 톡 쏘는 맛이었어요. 조금 마셨는데도 알딸딸해지더라고요. 동동주 한 잔, 도토리묵 한 입, 다시 동동주 한 잔, 칼국수 한 입. 이렇게 먹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동동주 두 주전자를 비웠어요.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저는 로렌에게 처음에는 한국에 함께 오는 게 불편했다고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로렌은 제 얘기를 가만히 들었고 저는 두서없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회사에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무엇보다 로렌 당신은 무뚝뚝하고 차가운 사람 같았어요. 한국에 함께 출장 가게 되었으니 조금이라도 친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친해질 기회가 없더라고요. 공항에서부터 당신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느라 바빠 보였고 사실 비행기에서 우는 모습도 봤어요. 너무 놀라서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기는 했지만요. 개인적으로 복잡한 일이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 촬영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촬영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항상 내 의견을 존중해줘서 고마워요. 남은 기간 동안 잘 지내고 미국에 가서도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들은 로렌은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순간 제가 로렌에게 너무 무례했나 싶어서 멈칫했습니다. 고개를 든 로렌의 눈에는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고 그녀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메건, 사실 나는 싱글맘이에요. 혼자서 5살짜리 딸 소피아를 키우고 있어요. 바쁠 땐 저희 엄마의 도움을 받는데 사실 엄마는 관절염을 앓고 계셔서 소피아를 돌봐주시는 걸 힘들어하세요. 사실 나도 아픈 엄마에게 딸을 맡기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우리 직업이 그렇잖아요. 철야 작업도 많고 외근도 자주 나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엄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소피아를 키우고 있어요. 엄마한텐 늘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하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소피아가 이유 없이 고열이 났고 밤마다 응급실도 자주 갔는데 열이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도무지 혼자 두고 오고 싶지 않아서 국장님께 출장 일정 조율을 부탁했지만 생각보다 조율이 잘 안 돼서 한국으로 출장을 오게 된 거죠. 아픈 엄마와 아픈 딸을 두고 오려니 마음이 편치 않아서 틈이 날 때마다 계속 통화를 했어요. 그땐 마음이 너무 급해서 통화에만 집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매건 당신이 많이 불편하고 신경 쓰였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한국 출장을 잘 마무리하고 미국에 돌아가서도 가깝게 지내면 좋겠어요. 로렌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히 제가 이야기를 꺼내서 로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것만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소피아를 돌보는 걸 엄마가 아니라 남편에게 부탁하면 될 텐데 남편과 나쁘게 헤어져서 소피아를 잠시라도 못 맡기는 건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을 알아차린 듯 로렌이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남편 제임스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임스는 군인이었고 술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죠. 그런 사람이 40대 초반에 그렇게 떠날 줄은 저도 몰랐어요. 남편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처음에 남편이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잘못 걸려온 전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남편은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정말 막막했어요. 정신을 놓고 싶었지만 소피아를 보면 그럴 수가 없었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외근도 나가고 철야 작업도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애썼던 거예요. 로렌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부모 2명이 다 있어도 자식 하나 키우기 힘든데 여자 혼자 아이를 돌보고 돈도 벌어야 하는 그녀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죠. 로렌은 회식과 워크아웃에도 참여하고 싶었지만 소피아를 집에 혼자 두는 게 걱정돼서 그러지 못했다고 했어요. 게다가 낯도 많이 가리고 무뚝뚝한 편이라서 싱글맘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의 모든 행동이 이해됐어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술 한 잔을 따라주는 것으로 위로를 대신했습니다. 꺼내기 힘든 말을 저에게 해준 로렌에게 고마웠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녀를 돕고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을지다방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80년대까지 다방은 지식인과 예술가를 꿈꾸는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던 곳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다양한 문인들이 그를 집필하는 공간이 되었고 또 다른 시대에서는 손님들의 사연을 듣고 노래를 들려주는 공간이었어요. 평일 오전에 가서 그런지 저희 둘밖에 없었고 대표 메뉴라고 적힌 쌍화차 2잔을 주문했습니다. 미국에서 가던 프랜차이즈 카페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에 저희는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촬영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모습이 재미있어 보이셨는지 사장님께서 저희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셨습니다. 요즘은 외국인들이 다방을 더 많이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영어를 배운다는 사장님의 농담이 재미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쌍화차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고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신청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한국 노래를 잘 몰라서 신청할 곡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를 들려주시고 뮤직비디오를 틀어주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과는 달리 예전에 한국에서 만든 뮤직비디오는 하나의 영화처럼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가사를 몰라도 뮤직비디오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가사 내용은 전혀 모르지만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노래를 이해하고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는 외국인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도무지 떠오르는 사연이 없어서 멍하게 있었는데 로렌이 구글 번역기에 뭔가 입력해서 사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사장님은 한동안 가만히 계시더니 노래 한 곡과 뮤직비디오를 틀어주셨습니다. 흑백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였는데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것 같았고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살짝 왈칵했답니다. 아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걸 가만히 지켜보는 어머니의 얼굴과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주는 모습에 결국은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난생 처음 들었고 가사도 모르는 노래인데 이렇게 눈물이 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로렌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제 눈에 로렌의 휴대폰이 보였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혼자서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에요. 저처럼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노래를 들려주세요. 로렌도 저 영상 속에 엄마같이 살아왔겠죠.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다 참으면서 딸을 키워왔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엄마에게 아이를 맡길 때마다 아픈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서 속상하고 힘들었을 거고요. 감정을 추스르고 다방을 나오면서 사장님께 노래 제목을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god가 부른 어머님께 라는 노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혹시 이 노래를 들어보셨어요? 저는 뮤직비디오만 생각해도 먹먹해져서 두 번은 못 볼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이 노래를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짧았던 한국 취재를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니 다큐멘터리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총 3부작으로 기획했고 제목은 서울의 숨겨진 이야기들로 정했어요. 도심 속 북한산의 모습과 북촌 한옥마을 그리고 음악 다방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배치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작년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을 때보다 주제가 다양해져서 기획과 편집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편집팀에 촬영 파일을 넘겼는데 얼마 후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로렌이 외근을 나가서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그들은 편집을 하다 보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펑펑 울고 있는 장면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편집하면 될지 물어보려고 연락을 한 거였어요. 마지막 촬영 장소였던 음악 다방에서 저와 로렌이 울던 걸 얘기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로렌과 통화를 했고 그녀는 그 장면을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사연에 어울리는 음악을 틀어주는 다방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니까 편집하기에는 아까운 것 같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싱글맘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정말 좋았어요. 지난번 다큐멘터리의 퀄리티는 높았지만 한국 혁신이라는 분야가 좁고 깊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반면 이번 다큐멘터리는 가볍게 볼 수 있으면서도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번 다큐멘터리를 계기로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다큐멘터리도 좋지만 넓은 분야를 다양하게 다루는 미니 다큐멘터리도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과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싱글맘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싱글맘의 삶과 현실에 대해 알리고 싶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싶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한국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처럼 사람 사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사연을 보내주신 매건 기자님도 씩씩하게 살고 있는 로렌 감독님도 늘 행복하시기를 바래요. 오늘의 사연이 뭉클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을 가지고 올게요. 여기까지 감동 공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되세요.